출발 새아침. 정부와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애를 쓰고 있는데도 주말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우한에 발이 묶여있던 우리 교민 700여 명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왔고요. 이 과정에서 우한 총영사관 직원들이 보여준 살신 성인의 자국민 보호 노력과 아산 진천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우한 교민들은 고국의 보호가 무엇인지 실감했다고 합니다. 비록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는 18년 동안 시행되던 무비자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정부는 지난 14일간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위기 때문에 더욱 똘똘 뭉쳐 강한 힘을 발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의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저희도 열심히 힘을 보태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지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겠죠? 예,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상황이 조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에서는 지금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제 어제 강도 높은 대책들을 좀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그러니까 발원지인 우한시가 위치한 그 지역인데요. 후베이성에 지난 14일 이내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2002년에 처음 개설된 이후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 중단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이제 철수 권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중국 관광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 관광도 어려워지지만 중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관광 비자를 내주는 것도 지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조금 강하게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원래는 그 중국 입국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어떤 다른 나라들의 분위기나 국민 여론, 두 가지 압박 때문에 이제 좀 바뀐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들 전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게 된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의 이번 입국 금지는 좀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한시나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 혹은 이제 중국인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거의 없다. 그렇죠. 숫자 자체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한시나 후베이성 자체가 이미 격리 및 통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한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미국처럼 우리가 대놓고 노 중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이제 방역 조치에 힘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이 이미 조금 우리보다 한 이틀 정도 앞서서 비슷한 조치를 내놨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한적 입국 금지를 우리도 취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주말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다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도 사실 입국 제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고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의 모든 성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한시를 벗어난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전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60~70% 정도는 후베이성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나머지 뭐 베이징이나 이런 지역에 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 때문에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제주도 18년 만에 그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하는 그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는 것 자체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로 이제 입국하는 거를 막게 되면 그 경우는 외국인 숫자 자체를 절대적으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뭐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주목하는 거는 이제 확진 환자하고 접촉한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좀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좀 이런 어떤 제한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 상징성이나 그 방역 조치보다 더 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건 12번 환자의 이제 특이 케이스 네.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번 환자 특이 케이스 정말 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제가 주말 동안에 이제 그 방역 전문가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12번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운이 나쁜 경우라서 우리로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운이 나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을 이 사람이 방문을 했던 이력이 최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국내에서 감염된 것도 아니고 네.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2차 감염자한테서 이제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현재 방역 시스템이나 혹은 뭐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인이나 독일인들이 뭐 비슷한 케이스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추적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와서 예. KTX도 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다니신 걸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누구랑 접촉을 어떻게 했는지 또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 지금 한창 추적 중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도 나는 중국을 갔다 온 게 아니니까.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방역 청정 국가인 일본을 갔다 온 경우니까 내가 설마 거기에 감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사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최근에 중국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정밀 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그 걱정 그렇죠. 때문에 지금 방역 전문가들은 이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또 뭡니까, 그러면? 예, 역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 중국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판은 계속 나와왔었던 거고요. 네. 초기에 특히 이제 사람 사이에 감염이 된다는 정보를 거의 한 달 정도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제 이제 홍콩 의학원 연구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확진자 숫자 자체를 엄청나게 줄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에 비해서 훨씬 확진자가 많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이제 이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우한에서만 감염자가 7만 5천 명. 7만 5천 명이요? 예, 7만 5천 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중국 전체 확진자가 1만 4천 명 정도 되고, 우한시 확진자가 4천 명 정도 되니까 거의 20배 정도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20배요? 그럼 예. 완전히 지금 중국에서 하는 그 정책이라 그럴까? 이런 게 예. 조금 못 믿겠다. 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답니다. 네네. 보니까 확진자 한 명이 주변에 한 2~3명 정도 병을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은 6.4일마다 감염자 수가 2배가 늘어난다. 이제 이런 계산인 건데요. 네. 여하간 이제 중국 정부가 감염자 숫자 줄인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건데 그 중에서도 사망자 숫자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줄일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감염자의 숫자를 선택적으로 줄여서 병의 이제 확산 정도를 좀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감염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계속 2% 정도 선에서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중국을 믿고 우리가 방역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런저런 입국과 관련된 금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걸 테고 다만 이제 조금 오히려 이제 이 정보는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중국 정부가 확진자 숫자를 줄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이제 2% 정도의 사망률 그게 오히려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예, 그렇죠. 예. 사망자 숫자는 고정인데
모수가 되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홍콩 의료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사망 비율은 0.1% 내지 0.2%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유행했었던 메르스의 뭐 20% 정도 되는 20% 이상 되는 사망률이나 사스의 10% 내외의 사망률 이거에 비하면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도 2% 정도니까요. 근데 홍콩의 연구 결과대로라면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 사망률이 훨씬 낮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뭐 실제로 보니까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의 사망자 숫자는 필리핀에서 나온 한 명이 네. 지금 최초인 상황이니까 네. 연구 결과를 계속 좀 추적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사람을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네요. 예, 어제 이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나와서 들고 왔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에 병상 1,000개짜리 임시병원이 불과 열흘 만에 세워졌다는 소식입니다. 열흘 만에요. 1,000개짜리 병원이. 예, 어마어마한 그 면적인데요. 이 34,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5개 넓이의 대지 위에 이제 병원이 세워졌는데 네네. 오늘부터 바로 이제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병상 부족과 시설 부족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던 우한시에서는 숨통이 좀 트이게 된 셈입니다. 뭐 어쨌든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 것처럼 병원이 세워졌다고는 하는데 예. 이게 조금 안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열흘 전에 처음 착공을 할 때만 해도 일종의 뭐 해 토피처럼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저게 네네. 가능하냐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랬었는데 보니까 이 수백 대의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가지고 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교대로 네. 그다음에는 3교대로 작업을 했고요. 네. 땅을 이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고 그 위에 이제 방안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조립식 블록 약 20여 개를 이제 병동을 조립해가지고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규모거나 혹은 규모가 더 큰 다른 병원도 2개가 지금 이제 한창 작업 중인데 네네. 조만간 오늘이나 뭐 5일, 6일 정도면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완공이 돼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합니다. 얼마나 튼튼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초스피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임시병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당장 이 시기 이제 몇 달 정도만 버티면 되는 일종의 이제 조립식 건물을 짓는 거라서 네. 이미 2003년에 사스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했을 때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베이징에 임시병원을 초고속으로 지어서 운영했던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전체 사스 환자의 15% 정도를 이 임시병원에서 소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좀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걱정이 큰 요즘인데 정치권 역시 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다가올 총선에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주호영 의원님께 인사를 딱 드리려고 악수를 청했더니 의원님께서 악수를 안 하십니다. 역시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정치인들께서 선거철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걸 우려하셔가지고 악수를 안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유세를 안 하고 이런 정책을 하신다고 하던데 역시 마찬가지신 거죠? 저도 어제 성당에서도 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네네. 악수를 먼저 청해 오는 분이 계시면 악수에 응하지만은 또
개개인에 따라서 그 그렇죠. 악수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소위 주먹치기라 그래서 주먹만 네. 댄다든지 그다음에 팔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사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도 사실 주말 동안에 그런 문자를 여러 개 받았어요.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선거 운동을 잠시 중단하거나 방식을 조금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역시 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정치인들께서 먼저 체감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주말 동안 15명으로 늘어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도 주말에 하셨는데 정부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설마 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정부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접촉하면 예외 없이 옮겨가는 것이라면 그렇죠. 이미 이 확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 잠복기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번졌을 텐데 네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국 관계 때문에 설마 하다가 이미 방역망이 다 뚫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특히 국내에서 이미 3차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돼서 네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은 자칫하면 크게 창궐할 가능성이 활짝 열린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도중에 중요한 얘기가 방역망이 다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보시는 그렇습니다. 관점이. 예. 네. 특히 국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뒤늦게 어제 국무총리께서 2월 4일 0시부터 후베이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네네. 외국인들을 막고 그다음에 후베이에서 들어오는 한국인들은 2주간 격리하겠다고 했는데 네. 최대집 의사회장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중국 전체에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후베이만 막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고위험 5개 도시를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나아가서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중국 전체를 막아야 하지 후베이 성에서 오는 사람만 막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증상으로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새로이 밝혀졌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역학조사관은 130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이 수그러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대책을 우왕좌왕하고 있고 컨트롤 타워도 분명하지 않고 이래서 너무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전에 그 14일간 지금으로부터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리긴 했으나 이거는 사실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정책인 것이고 이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중국을 뭐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확산을 막는 것이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교류를 차단한다든지 입국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가져올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이 바이러스 창궐이 가지고 오는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초기에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싶을 정도의 과감한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만 되는 것이지. 네. 한번 방역망이 뚫리면 그 뚫린 방역망 밖으로 나간 이 감염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그런 어떤 비교하거나 따지거나 이래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이런 안전이나 건강을 다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국민의 우려도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65만이 넘는 국민들이 네. 이 중국인 국내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국민 청원도 상황이거든요.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설마 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이미 많이 번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고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그렇고 싱가포르, 일본, 호주, 미국 모두 다 적어도 우리보다 강하거나 더 전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네. 이렇게 우리 중국과 교류가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느슨한 나라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중국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뭐 이 바이러스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를 어제 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내세운 게 3가지예요. 탈이념, 탈진영, 탈지역인데요. 뭐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 장애 집회와 투쟁 같은 거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또 내세웠는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드는 신당 이런 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어느 정도 지향점을 말씀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지향점. 예, 네. 현실 정치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안철수 전 대표 이번에 신당을 만들면 4번째 신당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 신당을 만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대략 비슷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중도의 이 탈이념, 탈지역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해왔는데 네. 막상 현실 정치의 이 구심력이란 것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양당 체제로 강하게 견인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안철수 현상으로 이 상징되는 어떤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이 지금은 많이 식었습니다. 식었고 또 지난 2016년 선거 때는 호남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신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데 힘입어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네. 지금은 호남의 상황도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이제는 국민들이 조금 식상해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이번에는 하는 기대를 하겠지만은 역시 이번에도로 끝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다. 예. 역시나일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이나 앞으로의 정치 행보 이런 게 사실 실패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현실 정치는 그런 어떤 중도적인 시험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 왔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그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도라고 하는 층이 사실 많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양당 아까 말씀하신 양당 중에 누군가를 어쨌든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충성도 때문인가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이 선거 국면에서는 강경한 주장이라든지 예. 또 극단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 이 호소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임팩트 있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고 예. 또 양당의 거대한 그 정당 시스템이나 기득권 체제 자체가 네. 빨아들이는 어떤 이 흡입력? 견인력이나 흡입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네. 중도가 설 여지가 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체가 정확히 국민들에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보수 통합의 논의를 계속해서 해왔던 한국당 입장에서는 원래 안철수 전 의원과 관련돼 있는 중도층을 흡수하고 끌어들이겠다라는 게 원래 목표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도층은 포기하는 겁니까? 이제 통합의 형태를 규모 면에서 보면 네. 대통합, 중통합, 소통합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들 대통합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모이는 통합이 대통합인데 네.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이 문정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통합할 여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이 혁통위에는 네. 참여하지 않겠다. 네.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네. 저희들이 이제 조금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치는 하나만 같아도 손을 잡는 것이 이 확대 정치, 덧셈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덧셈 정치요? 예, 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 정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면 네. 일단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을 저지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다시 노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러지 아니하고 중도 정치를 계속 고집하면 본인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중단도 사실은 본인이 오히려 돕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오히려. 예, 그 점을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의 상황 인식이 조금 잘못돼 있고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통합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은 지금 중통합을 이제 어느 정도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중통합도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 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어느 정도는 설득을 하고 좀 인정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저희들이 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렇죠. 예. 이해를 구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통합이란 것이 한 번에 재정파 세력이 일시에 통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통합의 형태가 점점 눈사람처럼 키워가는 통합의 형태. 네, 물론 네. 이제 선거가 7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합니다만은 새 보수당과 먼저 통합을 하게 되면 네. 통합은 1차 통합이 되게 되면 연쇄 반응으로 후속 통합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먼저 물꼬를 트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공화당도 통합의 여지가 있을 테고 네. 그러다 보면 국민들의 여망이 이 반문 정치 세력들은 모두 통합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면 마지막에는 안철수 대표도 어떤 결심의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중통합으로 시작하더라도 예. 시작을 먼저 딱 해서 뭔가 좀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예,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될 거다라고 단언하고 다니시던데. 그 자꾸 고춧가루 뿌리고 희망상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희망사항이다. 예. 그거는 또 잘못된 말이다 이런 얘기시네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일의 일을 단정적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까지의 통합의 예에 비추어 보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중통합을 했다고 보고 혹은 앞으로 할 거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중요한 게 공천이라든가 대항마 누구랑 싸워서 누가 이겨서 뭔가 좀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힘을 보여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구에 먼저 자리를 트시고 빨리 나랑 같이 붙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급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결국 황교안 대표가 되실 텐데 왜 아직도 황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가겠습니다 말을 못 하시나요? 이 선거는 흔히 프레임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에 우리가 쉽게 그냥 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황교안 당 대표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네. 거기서 더 예를 들면 프레임을 설정해 놓고 오라고 말하자면 끈다 그래서 우리가 덥석 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네. 마지막에 쓰는 전략이 기존 전략을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당에 도움이 되고 선거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공간위에서 여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패를 먼저 보였으니까 예. 그 패에 맞는 새로운 프레임이나 새로운 정책 대결을 우리가 지금 구상 중이다. 우리의 구도로 끌고 가겠다. 우리의 구도를 끌고 가겠다. 그럼 예. 한국당에서 생각하는 프레임은 뭔가요? 그것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로서 전국 선거도 지휘해야 되고 네네.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전략적인 면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럼 한국당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종로에 오히려 우리가 아주 새로운 신인을 그냥 딱 투입해가지고 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차라리 이낙연의 위상이랄까 중량감을 조금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고 황교안 대표는 다른 쪽에서 오히려 더 힘을 좀 키워나가서 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그런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이 지역구에 거물이 나오면 네.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거물을 내서 선거를 치르는 방법이 그렇죠. 있고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예, 아예 다른 차원의 이 청년이나 신인이나 이런 분을 내서 말하자면 이 비대칭 전력으로 그렇죠. 선거를 붙이는 예전에 방법이 뭐 있거든요. 선수조 뭐 그렇습니다. 같은 그래서 방식이죠. 예.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 가지 지표나 여론조사나 전략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선택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전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아니다. 이거는 조금 비겁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본인은 또 험지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선거 전체 구도나 전략을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또 전문가 사이에도 합의를 이룰 수 없어서 마지막에 결정되는 수가 많은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종로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우리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주요한 관전 포인트이기는 사실입니다만은 전국 전략에 따라서 배치돼야 할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지금 권역별로 선거를 치를 대표적인 중진들을 선정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는 누구다, 뭐 PK는 누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 대표는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기가 PK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요? 선거가 7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지역에 넣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당대표급을 수도권의 험지에 투입하자 이것도 시간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 있어요. 김무성 의원을 광주에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지도부가 이제 험지 출마를 중진에게 맡겨버리겠다 아예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정치적인 상상력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 상상력을 현실이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는 코미디성으로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가능성의 얘기 정도뿐이다. 지금 사실은 이제 한 달 전에 비교해서 민주당이 좀 초조해하는 모습이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좀 낙관적으로 이 판세를 좀 보면서 공격적으로 인재 영입도 하고 좀 분위기를 먼저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히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민주당 진영은 선거 공학에는 대단히 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대 진영인 이 보수 중도 진영이 통합되지 않고 분열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폭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길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냈는데 지금까지 이 선거 두서너 달 전의 여론조사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세히는 모르고 있지만은 민심은 지금 어느 정도 형성돼 가면서 불불 끓고 있다가 선거 때 표로서 그것이 분출되는 것인데 저희들 하기 나름이다. 지금 문재인이나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나 반감은 엄청난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을 통합이라든지 정비만 잘 되면 저는 선거에서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저는 딸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자유한국당 그동안 젊은 청년 세대를 어떻게 잡느냐가 좀 고민이었을 텐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18세 고3 학생들도 투표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선거 연령이 내려가는 것이 보수 정당에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걱정은 고3들이 많고 교실에서 집단적 사고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냐 혹은 전교조 교사의 영향으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은 또 고3 학생들은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의 의견이나 영향력도 선생님이나 학교 환경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각 정당들이 선거 때만 되면 청년 정당 청년을 몇 프로 공천하겠다. 또 성공한 청년들을 영입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례적으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럽의 30대 후반 혹은 40대 중반에 총리가 되고 당대표가 되는 나라들을 보면 18세부터 철저하게 정치인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훈련 없이 그냥 성공한 청년들만 데리고 오니까 경력도 단절되고 여기 와서도 일회적으로 쓰고 그냥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당 안에서 청년 정당을 만들어서 꾸준히 훈련시켜야만 진정한 청년 정책이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으로 해서는 양당 공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중도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독자신당 창당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뜻을 밝힌 건데요. 안철수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그 자리에 함께했단 말이죠. 저희가 전화로 한번 상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 의원님 이제 아무래도 한국 오시니까 아무래도 네. 모양이 힘을 좀 받는 모양인 것 같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인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탈당하시고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시는 걸까요? 먼저 탈당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에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의원 모임으로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할 때부터 그렇죠. 시기의 문제였을 뿐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은 선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새 인사로 20대 국회 제3지대를 연 국민의당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제3지대 중심 정당인 바른미래당에서 활동을 했고 제3지대의 세대교체를 열망하는 변화와 혁신으로 활동을 하였지만 변화와 혁신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신당의 합류 문제는 2월 한 달 동안 안철수 신당이 이 제3지대 지대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와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우리 권 의원님께서는 그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변혁 창당 준비위에 합류를 하시면서 네. 새로운 보수당하고 같은 길을 가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중단이 되고 이제 안철수 신당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방향을 튼 거는 아니고 네. 같은 위치에 저는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보수당과 관련해서는 이 새로운 보수당이 과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하지 않고 제3지대에 끝까지 머물러 있을지에 대해서 관망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관망의 시간을 가진 것이고요. 안철수 신당 역시 제3지대에서 제3지대를 지금 파편화된 제3지대를 하나로 다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영향력과 의지를 가질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요. 사실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권은 의원께서는 뭐 탈당하고 다시 가셔도 상관없겠지만 계속 기본적으로는 비례의원들이 많이 계신 상황에서 탈당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지 또 한다면 시기는 어느 정도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비례의원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탈당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출당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탈당이 어렵고 탈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선거 전에 후보 등록일 정도의 탈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도 그 즈음에 만약에 행동을 개시한다면 하시겠네요. 아니요, 저는 탈당과 관련해서는 네. 이미 이 결심을 조만간. 연초에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제 간담회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신당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와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안철수 신당 내에서 안철수 대표의 향후 계획과 그리고 의지 그리고 정치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는 사실 이번이 만든다면 네 번째 당을 만드는 건데 지난번에 국민의당 만들 때하고는 호남 쪽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고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다라는 추측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없나요? 의원님들 속에서? 안철수 대표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 국민의당에 비해서 이 호남의 지지, 이 호남의 그
민심이랄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예. 신뢰 예. 이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당보다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때는 제3지대라는 공간이 전혀 열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무당층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33%를 점할 정도로 이 제3지대의 공간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바른미래당도 원래는 이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걸 지정해서 만들어진 당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얼마 전에 또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3지대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지 고민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럼 바른미래당도 그렇게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고 그럼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저희 그 한국 정치가 사실은 제3지대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현실 지형입니다. 양당 기득권에 익숙한 현실 정치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양당 기득권 정치에 많이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네. 실제 정치인들도 양당 그 기득권 정치에 익숙하다 보니 제3지대의 정당이라는 그런 표방은 했지만 의식은 제3지대에 제3지대에 적합하게 지금 따라오지 못했던 그런 현실인데요. 네.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념과 진영과 지역을 벗어나서 네. 정말로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과 결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의식의 흐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 정당이라는 표방은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념과 지역에 안주해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쳐서 제3지대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3지대를 열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 중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탈진영, 탈이념, 탈지역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호한 개념이고 중도 마찬가지로 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너무 무식한 궤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중도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치는 또 일반 국민들께서도 양당 기득권 정치에 익숙하기 때문에 진보나 보수가 아닌 중도에 대해서는 그 모호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인데요. 네. 이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궤변이라고 밝힌 것은 그러한 현실 정치의 지형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이 지난 국민의당 시절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나 정치인들의 의식은 한 단계 더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손학규 대표하고 안 전 대표가 회동하면서 사실은 분위기가 어떨까 다들 궁금했었는데 결과는 매우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손학규 대표가 이 제3지대에 대한 그 인식과 제3지대에 맞는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에서 계속 리더십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고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지도부를 새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네. 안철수 대표를 만나는 그 상황까지도 손학규 대표가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안철수 대표가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이 총선에 나아가는 제3지대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여전히 인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신당 창당 추진위원장 발표한다고 하던데 어떤 네. 분일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라디오 인터뷰가 끝나고 네.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좀 구체화된 그런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8시 정각에 뵙겠습니다.